자,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지내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우리들 잘 얼굴 보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아마 이제 연락이 다 간 대로 우리 그 2주차, 2주차가 아니라 그 2과정 주차가 가지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있죠. 2018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이걸 다 이제 풀고 이 동영상 강의를 보는 걸 텐데, 만약에 자기가 이 시험이 모의고사를 그냥 채점만 하고 바로 동영상 강의를 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요 영상을 잠깐 끄고 다시 한번 자기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틀린 문제 왜 틀렸는가, 그 다음에 어떤 정답과 오답의 근거는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좀 공부를 하고 분석을 좀 한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냥 뭐 채점만 해서 동그라미 땡만 뭐 돼 있는 상태로는 이 동영상 강의 보지 말고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라는 저라는 이제 그 비문학 독서 지문 세 지문을 풀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지문 한번 보죠. 첫 번째 지문 6쪽 6페이지에 나와 있는 16번부터 19번까지 관련된 요 인문 지문. 자, 일단 요 인문 지문 뭐 다른 설명 일단은 뭐 하지 않고 1문단을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문단 읽어보고 그게 뒤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 건지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그리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로까지 인식이 되었다. 그 당시 하늘은 인간에게 이 행운과 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자,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재자로 보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 변천까지도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자, 1문단에 보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옆에 딱 뭐 이렇게 A라고 이제 처리해 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해서 뭐 물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고대 중국인들이 하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문장, 하지만 이후부터가 되겠죠. 자,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1문단의 내용을 보니까 이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 이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고,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하늘은 결국 어떤 존재다? 하늘은 절대적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는 주재자로서 역할을 한다. 모든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다 하는 부분이 1문단 앞부분, 그리고 A 부분의 내용이죠. 고대 중국인들의 어떤 하늘에 대한 인식. 자, 근데 1문단 마지막에 하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저러한 이유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정된 하늘에 대한 견해가 아마 뒷부분 2문단부터의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럼 짐작을 해보자면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이 수정되었다라고 한다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까? 하늘은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 1문단을 보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예측대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이 글을 그냥 눈으로만 쭉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하고 예측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글을 읽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측하며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자,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대충 짐작이 가능하다. 앞에 1문단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인식과는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 시작하자마자 자,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인문지문에서 학자 이름이 나오면 일단은 네모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학자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네모 쳐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분명히 문제에서는 그 학자의 핵심 견해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의 동그라미 치고 학자 이름이 나오면 읽어보면서 머릿속으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학자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견해는 무엇이냐? 여기 순자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면 결국 순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특히 지금 하늘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순자는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핵심 견해가 뭐냐? 요거에 주의하며 읽어야 하겠고, 자, 이 글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 다른 인문지문에서 학자 이름이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2명, 3명 나온다. 그러면 그 학자들끼리 견해가 어떠한가? 공통점이 있는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가? 이 둘 간의 견해를 혹은 셋 간의 견해를 비교, 대조하면서 있는 게 중요하며 특히나 공통점도 물론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많은 수는 이 차이점, 대조되는 점에 대해서 문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학자 이름 나오면 네모친다. 그리고 그 학자가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학자의 핵심 견해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본다. 학자가 여러 나올 때는 이들 간의 어떤 견해 공통점이나 차이점 중에서 특히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 문단 얘기 좀만 해볼게요. 자, 순자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고대 중국인의 어떤 하늘에 대한 인식이 수정된 견해를 순자는 제시하고 있어. 그럼 예상컨대 순자의 하늘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하늘은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결국 하늘은 뭐다? 순자가 인식하는 하늘에 대한 인식은 하늘은 단순히 뭐일 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물이 흐르고 하는 자연 현상일 뿐이다. 하늘은 자연 현상일 뿐이지 이 앞에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처럼 뭔가 의지를 가진 존재, 절대적인 존재,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 이게 아니란 소리죠. 그죠?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자연 현상일 뿐이다. 결국 사람의 일은 인간의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이 이 문단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리고 3문단에서도 계속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문단의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단 중간서부터는 조금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비슷하니까 중간에 그러나 아니면 그런데 하지만 이런 말들이 나와 있으면 뭔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뀌는 거니까 그쪽 부분을 다시 좀 집중해서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안 나와 있고 계속 같은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죠? 이 문단에서 3문단으로 넘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특히 딱히 어려운 말도 없고 읽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가 있어요. 결국 3문단 넘어가서 계속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순자가 제시한 자, 이 불구지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불구지천이라는 것의 개념은 3문단 거의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3문단 밑에서부터 한 세 번째 줄만 한번 볼게요. 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바로 순자가 말하는 불구지천의 보은 뜻이다. 그리고 4문단 넘어가니까 이 불구지천에 어떤 의가 있는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단, 3문단, 4문단의 중심 내용은 순자가 생각하는 하늘에 대한 인식을 계속 그냥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불구지천의 그가 제시한 불구지천 개념의 의를 한번 얘기해보자면 자, 이것은 이 고대 중국인처럼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하는 것, 하늘에 대한 어떠한 사유를 비판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 들어갈 말, 올바른 말 찾았나요?
하늘에 대한 어떤 인식, 어떤 사유? 자, 하늘에 대한 종교적 사유. 하늘 뭔가 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 이러한 어떤 하늘에 대한 종교적 사유. 종교적 사유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어떤 재앙이 일어나거나 뭐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것은 하늘이 뭐 인간을 벌 주려고 하거나 인간의 운명을 주도하는 거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닌 인간에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인간의 일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다 하는 게 순자의 기본 견해였습니다. 자, 마지막 순자의 어떤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5분단. 그래서 순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하늘이라는 존재, 이게 아니다.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 특히 순자의 관심은 일단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모여서 어떤 인간 사회, 그리고 정치, 인간 사회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고대 중국인은 하늘을 절대적인 존재,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로 인식했으나 순자는 그와는 달리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주관하는가, 하늘에 어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 걸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게 불구지천이며, 불구지천은 이런 어떤 하늘에 대한 종교적 사유를 비판하기 위함이고, 순자는 이와 같이 하늘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건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자, 요거 이 시험, 이 모의고사의 비문학 지문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3개 지문 중에서 사실 이게 제일 내용이 쉽죠, 그죠?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내용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해 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문 지문에서는 뭐 철학적인 부분도 나오고 철학 관련 내용도 나오고 아니면 뭐 논리학 아니면 종교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학자 이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학자 체크해 준다. 뭐 동그라미 치든 네모치든. 그리고 학자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 학자의 핵심 견해가 뭐냐? 순자는 하늘의 의지적 존재가 아니다. 여기 핵심 견해죠, 그죠? 인간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학자의 핵심 견해는 뭐냐? 또 학자가 여기서는 순자 한 명밖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여러 명 나온다. 그러면 그 학자들끼리의 어떤 이 견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런 걸 잘 찾아가면서 읽어두는 것, 읽어야 하는 것,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16번부터 16번 문제, 이거는 뭐 쉬운 문제니까 답만 볼게요. 자, 16번 윗글의 논지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특정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1번이 답이긴 한데 이때 특정 대상은 뭐라고 해야 되죠? 특정 대상? 자, 이때 특정 대상은 하늘이라고 해야죠. 하늘. 그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럼 새로운 관점 말고 기존의 관점은 뭔데? 하늘에 대한 기존의 관점. 이게 기존의 관점이죠? 그죠? 고대 중국인의 어떤 관점? 기존의 관점. 근데 그것과는 다른 수정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즉 순자의 관점을 제시하고 순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1번이 답인 건 특정 대상 하늘, 새로운 관점은 이 고대 중국인의 관점과는 다른 수정된 새로운 순자의 관점, 그리고 2, 3, 4, 5문단이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자, 16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넘어가고. 자, 17번. A에 드러나는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밑에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어놓긴 했지만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핵심이 뭐냐를 머릿속에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A에 드러나는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이란 말이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럼 그 고대인들의 인식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하늘은 절대적인 존재다. 인간의 운명을 주관한다. 이게 고대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겠죠, 그죠?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답만 보세요. 일단 답은 2번.
자, 인간 왕조의 탄생이나 정치적 변천과 무관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자, 무관한을 지워준 다음에 무슨 말로 바꿔야 됩니까? 이들의 인식이라면 인간 정치 변천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뭐 하는 존재죠? 1문단 밑에서 한 4번째 줄에 그것에 의해 뭐 된다? 결정되는 결정. 자,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정치 문제, 정치 변천, 뭐 인간 왕조의 탄생 이것을 결정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라고 말을 바꿔야 17번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17번의 답은 2번이었고 자, 이번에 18번. 18번 또 문제를 볼게요. 문제. 17번 문제나 아니면 18번 문제나 문제에서 일단 요구하는 바가 뭔지 일단 그 핵심을 떠올리고 밑에 선택지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18번 불구지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불구지천은 요거죠. 요거. 그리고 순자가 제시한 개념이 불구지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자의 견해가 뭐냐? 하늘은 의지적 존재가 아니다. 자연현상일 뿐이다. 인간이 중요한 거다.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기역.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의 기르기보다는 인간들의 의지를 중시한다. 저는 이거 4문단 밑에서 3번째 줄부터 봤어요. 4문단 밑에서부터 3번째 줄.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면 그냥 공포에 떨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럼 누가? 적극적인 행위.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주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순자는. 인간 얘기하는 거죠. 인간. 그죠? 자, 그런 면에서 기억은 맞고. 자, 니은. 자연은 제 나름대로 변화의 길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길과 다르다. 인간의 길이 따로 있고 자연의 길이 따로 있는 거다. 자, 요거는 3문단의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죠? 자,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디귿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이미 틀렸죠. 그죠? 권선징악의 주제자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은 순자의 견해가 아니야. 불구지천의 어떤 견해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순자 이전에 고대 중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요거는 2문단 밑에서 4번째 줄. 2문단 밑에서 4번째 줄 무슨 말 나와 있어요? 치세든 난세든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하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순자의 견해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달린 게 아니라 치세와 난세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 자, 그러므로 디귿은 틀렸고. 자, 리을.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려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거는 종교적 사유에 대한 비판, 불구지천 개념의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4문단의 앞부분. 4문단 특히 3번째 줄.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의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문제 보죠. 자, 요 지문에서는 학자 이름이 딱 한 명밖에 안 나왔죠. 그죠? 순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19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순자와 보기에 맹자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맹자의 견해. 그럼 이제 이 보기에는 맹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올 텐데 똑같아요. 학자 이름이 여럿 나오면 이 둘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정리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고 주목하는 것은 특히 차이점이라고 했죠. 차이점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한번 읽어보죠. 자, 보기. 자, 맹자는 하늘이 인륜의 근원이며 인륜은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자, 하늘이라는 존재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의를 가진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이를 노력하고 수양하여 실현해 나가면 하늘의 덕성과 사람의 덕성과 하늘의 덕성은 서로 통하게 된다. 자, 맹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자, 하늘은 인간의 무슨 성의 원천이다. 하늘은 인간 도덕성의 원천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게 맹자의 견해죠. 자, 그러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순자가 하고자 하는 말과 맹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비슷합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반대. 인간이 중요하다. 순자.
아니다.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야 한다. 맹자. 자, 일단 1번부터. 요건 1번부터 볼게요. 3점짜리 문제니까 선지 1번부터 볼게요. 자, 순자는 맹자와 달리 하늘은 인간이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 순자, 맹자 이름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순자가 아니라 맹자입니다. 맹자가 인간 본성, 인간 도덕성의 원천이 된다, 근본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2번 순자는 맹자와 달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하늘의 도덕적 의지의 표현 아니죠? 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은 순자는 단순히 뭐다? 그냥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 자연현상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의지가 깃들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3번 맹자는 순자와 달리 하늘은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였다. 자, 답은 3번이죠. 그죠? 자, 참고로 자, 이렇게 19번 문제처럼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은 순자가 결국 하고자 했던 말 핵심 견해, 아니면 맹자가 결국 하고자 하는 말 이거 핵심 견해, 혹은 이 글 전체 주제나 핵심 견해를 파악했느냐를 물어보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보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죠. 그죠? 하늘은 인간 도덕성의 원천이다. 이걸 가지고 선지를 구성할 확률이 높아요. 이 주제나 핵심 견해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는 문제는 자 3번이 그렇죠. 3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맹자는 순자와 달리 하늘은 인간 도덕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맹자의 핵심 견해가 드러나 있고 답은 3번. 자 4번 맹자는 순자와 달리 자연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을 강조했다. 자 순자가 강조한 게 이거죠. 순자가 강조한 것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 강조했다. 근데 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순자가 강조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자연을 이용할 줄 아는 힘이라고는 얘기 안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연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이쪽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을 강조한 건 맹자가 아니라 순자다. 순자. 자 마지막 5번 순자와 맹자는 인간이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순자입니까? 맹자입니까? 맹자. 맞아요? 자 그래서 이 19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인문지문 그리고 16, 17, 18, 19번이 네 문제 딸린 거 이거 먼저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이거 혹시 중간에 잘 이해 안 가거나 아니면 또 이제 막 물어볼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뭐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자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칠판 좀 지우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이번에는 과학 지문 6문제짜리죠. 그죠? 비문학 지문 지금 3개 나오고 있고, 지금 수능은. 그리고 이제 4문제짜리 하나, 5문제짜리 하나, 그리고 6문제짜리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요 3개 지문에서 이게 조금 어렵죠? 나머지 2개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사실 또 아니에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했던 수준과 비교해보면 결국 어렵지 않은 수준이죠. 그죠?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늘상 보던 그런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문단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1문단. 자, 냉수 속 얼음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린다. 자, 어휘 문제 나왔으면 일단 A에 그 넘기지에 밑줄 그어놓고 A라고 표시해놓죠. 그죠? 어휘 문제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32번 어휘 문제가 있어요. 어휘 문제부터 처리하고 일단 풀고 넘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먼저 풀어보죠. 자 32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자 A 넘기지 못하고 앞에 목적어를 한번 찾아보죠. 목적어 1시간. 자 목적어 요거 자 넘기다 1시간을 넘기다. 자 1번부터 목적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죠. 목적어에 동그라미. 자 1번 자 뭘 넘기지 못했다. 어디에 동그라미? 밥이죠. 밥을 넘기지 못했다. 밥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2번 자 넘기지 못했어요. 뭘? 나무를. 자 나무에 동그라미. 자 3번 넘기지 못했다. 뭘?
배구공을 넘기지 못했다. 배구공 동그라미. 배구공 동그라미. 자, 4번. 자, 넘기지 못했다. 자, 원고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5번.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다. 자, 뭘 넘기지 않았다? 일주일. 자, 일주일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친 밥, 나무, 배구공, 원고, 일주일 중에서 1시간. 이 시간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건 일주일이죠. 그죠? 자, 답 5번. 그지? 5번. 요렇게 풀 수도 있겠고. 자, 이 말을 다른 말 한자어 같은 걸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1시간을 넘기다. 그럼 조금 이제 의미가 통하는 거 한자어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 1시간을 초과하다. 초과라는 말로 바꾸어서 1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1번 밥을 초과하지 못했다. 이상하죠. 그죠? 자, 2번 나무를 베어 초과하지 못했다. 이상하죠. 자, 3번 네트넘으로 배구공을 초과하지 못했다. 이상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고를 출판사에 초과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자, 초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은 5번. 일주일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목적어 밥, 나무, 배구공, 원고, 일주일 중에서 시간이라는 개념과 가장 유사한 건 5번이다. 이렇게도 답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넘기다를 초과라는 한자어로 바꿔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5번이다. 이렇게도 답이 나오죠. 그죠? 자, 어휘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뭐 두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오답률을 줄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 아니면 이 단어와 관련된 다른 문장 성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답을 5번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분 시작하자마자 넘기지 나왔으니까 어휘 문제부터 풀어왔고, 다시 이거 일단 찍어볼게요. 자, 1문단 냉수소벌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린다. 반면 북극, 해빙 또한 얼음이지만 10도씨가 넘는 한여름에도 다 녹지 않고 바다에 떠있다. 왜 해빙의 수명은 냉수 속 얼음보다 긴 걸까? 몇 번 얘기하는 거죠, 그죠? 1문단에 어떤 의문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자, 의문이 나왔으면 이 의문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그죠? 뒤에 설명할 내용을 미리 알려준 거니까 뒤에 어떤 내용 나오겠어요? 해빙의 수명이 왜 더 긴지 설명하겠다 그 소리죠. 그죠? 자, 일단은 의문에 해당하는 답이 그 뒤에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은 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왜? 그럼 답에 해당하는 건 이유.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와 있을 거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왜라는 말 말고 질문에는 이런 말도 나와 있다고 했죠. 그죠? 어떤, 아니면 어떻게, 요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말 나오면 뒤에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오냐. 특히 이게 과학 지문이라면. 자, 이게 과학 지문이라면 마찬가지 왜, 어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부분엔 어떤 과정이나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과학 지문인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왜 해빙의 수명은 냉수 속 얼음보다 긴 걸까? 자, 1문단에서는 일단 화제를 제시하고 있고 의문을 던지고 있고, 이 의문을 통해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예고하고 있어요. 그죠? 자, 2문단 넘어가서 일단은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원리. 자, 두 가지 원리. 자, 그럼 두 가지 원리라는 말이 나온 이상 이 문단이 긴데, 이 긴 이 문단 여러 내용 중에서 어디가 중요한 문장인지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두 가지 원리가 나온다. 아니,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담화 표지를 쓸 수 있냐면, 담화 표지에 먼저,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또는 첫째, 그리고 둘째, 요런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 지문에는 어떤 말 쓰고 있어요? 첫째, 둘째를 쓰고 있죠. 요거 쓰고 있죠. 자,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는 무엇이며
둘째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딜까요? 첫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겠죠. 둘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겠죠. 읽어보죠. 첫째 다음에 무슨 말 나와 있는가? 첫째,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고 그것은 무슨 평형? 열적 평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첫째. 적진 않을게요. 첫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둘째. 두 번째 원리는 둘째. 쭉 넘어가서 둘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 자, 열 에너지는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되며 접촉면이 클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커진다. 접촉면이 많을수록 클수록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이 커진다. 이 둘째.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 문장 긴데 중요한 문장은 두 가지 원리라는 말이 나온 이상 첫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 둘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이 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에 무슨 말 나와 있습니까? 자, 따라서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자, 따라서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고 있어. 첫째와 둘째를 종합해서 이 문단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죠? 따라서 한번 읽어보죠. 자, 따라서 열적 평형을 이루기 전까지 두 물체 간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자, 둘 사이의 온도차, 접촉 시간, 접촉면의 면적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자, 특히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좀 어렵죠, 그죠? 아니면 뭐 사회 경제 지문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요런 어려운 지문에서 거의 무조건 밑줄 긋고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체크해야 하는 문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문장의 종류는 뭐냐면 비례나 반비례를 이야기하거나 증가나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특히 사회 경제 지문, 아니면 과학 지문, 아니면 기술 지문 요런 데 나오면 이건 거의 무조건 중요한 문장이에요. 거의 중요한 문장이다. 자, 비례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중요한 문장이야. 이거 중요한 문장. 따라서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종합하고 있기도 하고 비례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만약에 어떤 과학 지문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무엇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무엇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비례다, 반비례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특히 과학, 기술, 사회, 경제 지문에서는 거의 무조건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 얘기해 볼게요. 자,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일단 예고하고 있지. 이 문단 내용을 예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첫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 그 다음에 둘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 그리고 이 두 개를 종합하고 따라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장. 따라서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 이 문단 긴데 중요한 것만 읽어보면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는 열적 평형을 이룬다. 열적 평형. 그 다음에 둘째는 접촉면이 넓을수록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많다. 따라서 전달되는 열 에너지 양은 둘 사이 온도차, 접촉시간, 접촉면의 면적과 비례한다. 자, 이게 끝입니다. 중요한 것. 이 문단의 중요한 것. 알겠죠? 자, 단순히 이 지문의 이 문단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문에서도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면 어디가 중요한 부분, 특히 집중해서 읽어야 할 부분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알겠죠? 자, 3문단. 자, 3문단 넘어가서 자, 그러면 또 질문 나오네, 이제. 3문단 질문. 자, 그러면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자, 1문단에 질문이 나왔고 3문단에 질문이 나왔죠. 물론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이 두 개의 질문 중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1문단에 나와 있는 질문일까? 아니면 3문단에 나와 있는 질문일까? 1문단에 나와 있는 질문이겠죠. 그죠? 자, 1문단에 나와 있는 질문은 이 글 전체의 주제,
설명 대상과 관련한 질문이고, 산문단의 질문은 그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부수적인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질문 중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1문단의 질문, 1문단 질문. 아무튼 3문단의 질문. 그러면 얼음이 모두가 물로 변하는 데는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죠. 자, 얼음이 이렇게 얼음, 정육면체 얼음. 그리고 한 면의 길이가 몇 센치? 한 면의 길이가 1cm예요, 1cm. 자, 이 한 면의 길이가 1cm인 이 얼음을 물에 완전히 잠기게 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얼음이 완전히 녹는 시간은 2시간. 2시간. 자, 비교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얼음, 요 한 면의 길이가 1cm인, 요 1cm인 이 얼음이 8개인 거예요, 8개. 이 8개 각각의 얼음을 다 물속에 푹 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8개의 얼음이 모두 녹는 시간 얼마 정도라고요? 몇 시간? 마찬가지 2시간이 2시간. 마찬가지로 2시간이다. 자, 왜냐하면 3문단에 중요한 거, 얼음 녹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시간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뭘 것 같아요? 무슨 말 뒤에 나와 있는 말?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말이 중요하겠죠, 그죠?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자, 왜냐하면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왜냐하면 각각의 얼음 주변을 물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각각의 얼음이 접촉한 면적은 모두 같으며 각각의 얼음의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결국 뭐가 똑같다? 면적이 똑같다. 얘랑 면적 똑같아. 면적 몇이죠? 면적? 요거 한 면의 너비가 1제곱센티미터니까 6이죠, 6. 얘도 6. 그리고 이 하나의 얼음과 이 각각의 얼음은 부피도 똑같죠, 그죠? 면적과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 얼음이 녹는 시간 2시간으로 동일하다. 여기까지가 3문단의 내용. 3문단. 자, 4문단 넘어가니까 또 부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부수적인 질문. 요거 두 개는 똑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요 상황과, 그러니까 요 한 면의 길이가 1cm인 얼음 8개를 따로 둔 요 그림과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요거 얼음 8개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요거 8개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게 녹는 거, 이거 8개가 녹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했는데 얘는 몇 시간 걸리냐는 거예요. 얘는 몇 시간 걸리냐? 한 면의 길이가 그럼 2cm가 되는 거네, 이거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는 몇 시간 걸린다고? 결론부터 말하면 4시간. 2배 걸리죠, 그죠? 2배. 자, 그러면 3문단을 읽어봤을 때 얼음이 녹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면적, 물과 닿는 면적, 그리고 부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8개의 얼음과 이거 합쳐는 요거 큰 거, 요 얼음. 부피는 어때요? 같나요, 다르나요? 부피는 동일하죠, 그죠? 부피는 동일하다. 이거 8개. 그리고 이거 8개잖아. 이거 똑같은 크기가. 그지? 부피는 동일한데, 물과 닿는 면적이 다르지. 이걸 다 따로따로 넣기 때문에 이 얼음 하나하나는 물과 몇 개의 면이 접촉하죠? 이 6개의 면이 모두 접촉하죠.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요 얼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얼음. 이 얼음은 물과 어느 면만 접촉하지? 일단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6개 면 중에 3개의 면만이 물과 접촉하지, 그죠? 그럼 다른 면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총 계산해 봤을 때 이 하나의 얼음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은 몇입니까? 6이죠, 6. 그런데 얼음이 총 8개야. 8개. 그럼 곱하면 48이야, 48.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는 면. 한쪽 면이 2 곱하기 2, 4. 그리고 6면이니까 4, 6, 24. 24란 말이야. 자, 그러면 면적에서 2배 차이 나죠, 그죠? 닿는 면적이 2배가 더 많아. 근데 이 둘은 부피가 똑같아. 부피는 동일한데 닿는 면적이 얘가 2배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2배 빨리 녹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2개 비교하는 거, 요거 2개 비교하는 거, 요거 3문단.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비교하는 거, 요게 4문단. 자, 중요한 건 요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첫 번째 1문단에서 던졌던 질문을 까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 1문단에서 던졌던 질문은 요거. 왜 북극 해빙이 왜 수명이 길까? 잘 안 녹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지? 1문단에서 던졌던 이 질문을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제 5문단. 이제 우리가 북극 해빙이 왜 안 녹는지, 잘 안 녹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2, 3, 4문단에서 이제 습득을 했고, 이제 북극 해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북극 해빙은 왜 안 녹는 것일까? 자, 이거 한번 지어보고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1문단에서 던졌던 질문. 북극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 이게 중요했죠,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유가 5문단. 자, 5문단 긴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북극 해빙 왜 안 녹는다? 각자 생각해봤나요? 자, 왜 안 녹는다? 해빙은 바닷물에 잠겨있는 게 아니라 떠있죠. 그제? 이 해빙을 정육면체, 이 얼음처럼 정육면체라고 가정했을 때 물과 접촉하는 부분이 어디밖에 없다는 거야? 밑에 부분. 한 면만 물과 접촉하고 있다는 거야. 나머지 5면은 물과 접촉하지 않고. 그래서 긴 이유 첫 번째. 자, 한쪽 면만 물과 접촉하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만원은 접촉 면적이 더 크죠, 얘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더 잘 녹는 거야. 2시간 만이면 녹는다고. 근데 접촉 면적이 작아. 잘 안 녹죠. 4시간 걸리죠. 근데 해빙은 접촉면이 한쪽 면밖에 없어. 접촉면이 부족해. 작아. 그래서 잘 녹지 않는 애기 첫 번째 이 5문단의 중심력 이거죠. 그죠? 6문단도 엄청 긴데 중요한 것만 얘기해보죠. 중요한 것만. 자, 중요한 것. 6문단의 핵심 내용, 북극 해빙이 쉽게 녹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6문단은 중간에 읽다가 이 글을 읽다가 요거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체크를 해둬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쌤이 얘기한 거 한번 떠올려보면 6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이 있죠, 그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6문단에 한 6번째 줄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따라서 거기부터 따라서 얼음이 녹는 시간은 부피가 클수록 길어지고 물에 닿는 면적이 클수록 짧아진다. 뭐가 어떻게 할수록 무엇은 어떻게 된다. 이런 문장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다시. 아까 얘기했을 때 비례, 반비례, 아니면 증가, 감소. 이걸 문장으로 적어보자면 무엇이 뭐 할수록 아니면 될수록 무엇은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상승할수록 무엇은 어떻게 된다. 부피가 작아질수록 무엇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비례와 반비례 증가 감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런 식의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 문장이 여기 나와 있잖아. 부피가 클수록 길어지고 물에 닿는 면적이 클수록 짧아진다. 자, 길이가 L배 커지면 면적은 L제곱, 부피는 L3제곱만큼 비례하여 커진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읽어볼게요. 그 예를 들어 밑에 줄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큼도 알 수 있다. 자, 해빙의 부피가 점점 커진다고 하죠. 커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빙의 부피가 커진다는 건 해빙의 면적도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해빙의 부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면적도 크다는 거죠, 그죠? 근데 면적이 크면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면적이 크면 빨리 녹아 적게 녹아? 빨리 녹죠. 면적이 크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면적이 커지는 비율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훨씬 크다는 거지. 자, 이 해빙은 면적 커. 근데 그 면적 커지는 것보다 더 큰 비율로 부피가 커졌다. 그런데 보면 아까 중요한 문장 얘기했죠, 그죠? 중요한 문장 어디였죠? 부피가 클수록 길어진다. 그리고 면적이 클수록 짧아진다. 근데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커. 그러면 해빙이 녹는 시간은 결국 길어지는 겁니까? 짧아지는 겁니까?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 이거는 지금 30번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번 적으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6문단 제일 중요한 문장. 자, 결국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자, 의문 던졌죠? 처음에 1문단에서 의문.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을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경우가 있고 그냥 답을 알아서 찾으라는 글도 있는데 이건 친절한 글인 것 같아. 친절한 글. 여기가 답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 어디서? 6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자, 결국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자, 해빙은 실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물에 닿는 면이 한 면뿐이고 이건 자, 그 다음에 또 닿는 면적에 비해서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녹지 않고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게.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때문에 해빙은 안 녹는 거다. 자, 정리가 됐나요? 무슨 내용인지? 자, 정리가 됐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자, 27번 문제는 답만 볼 겁니다. 자, 27번에 읽을 때 사용할 독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질문에 대한 글쓰기의 추론 과정을 분석하며 읽는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의문 던지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뒤에 제시했는데 이 의문에는 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유 혹은 근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근거로,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정이야? 추론 과정이에요. 추론 과정. 그치? 자,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 글쓰기 추론 과정을 분석하며 읽는다. 자, 27번의 답은 1번이고 자, 28번에 자, 윗글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북극 해빙의 면적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해빙의 면적이 커진다는 건 곧 무엇도 같이 커진다는 거야. 부피도 같이 커진다는 거죠. 그지? 부피도 같이 커진다는 거야. 면적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진다. 이상하지, 그지? 면적이 커질수록 부피는 더 커지는 겁니다. 다만 그 커지는 비율이 누가 높은 거야? 면적보다는
부피가 더 높은 거죠. 그죠? 면적은 어떻게? L. 한 변의 길이, 이게 헬빙을 그 정육 면적을 봤을 때,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그 L의 제곱만큼, 그 다음에 부피는 L의 세제곱만큼. 그죠? 아무튼 자, 면적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틀렸어요. 면적 커진다는 건 부피도 같이 커진다는 거야. 나머지 2, 3, 4, 5번 선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면문단이지만 얘기하죠. 근거. 자, 2번에는 면문단. 이거 열적 평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2문단. 2번은 2문단. 자, 그 다음에 3번에 한쪽 면만 다른다. 이거 5문단. 5문단.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2문단 뒷부분. 그죠? 2문단 뒷부분. 자, 5번에는 2문단. 열적 평형은. 자, 28번의 답은 1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로 넘어가죠. 29번 문제. 자, 일단 이 29번 문제는 답이 5번인데 개 중에는 아마 4번에서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4번에서 틀린 사람이 있다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일단 문제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 자, 문제에 윗글을 바탕으로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윗글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의뢰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야.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소리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추론한 것을 물어보고 있지. 그죠? 자, 그럼 윗글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 수명이 긴 이유,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 뭐 때문에? 면적, 부피. 면적과 부피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그죠? 닿는 면적이 작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세빙의 수명이 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리고 보기를 읽어봐야 돼. 이거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죠? 자, 일단 4번 보자. 4번. 자, 4번 선지. 얼음들의 표면에 차가운 물을 뿌려서 보관한다. 그럼 우리의 상식, 배경 지식을 생각해 봤을 때, 얼음에 물 뿌리면 그 얼음도 같이 얼면서 뭔가 이 얼음을 오랜 기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윗글과 무슨 관련이 있냐? 윗글에서는 면적, 부피, 요것 때문에 해빙의 수명이 길다.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4번 선지는. 첫 번째, 4번 선지는 윗글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따져보자면 이 문단에 열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거기 4번 선지에 차가운 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얼음 입장에서는 그게 차가운 물이겠니? 자기보다 온도 높은 물이겠니? 얼음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물 아니야. 물, 얼음이 아니라. 그치? 그럼 오히려 얼음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될 수 있어? 이 물 때문에 뺏길 수가 있지? 그치? 이 물 때문에 얼음 입장에서는 얼음은 열 에너지를 뺏길 수가 있다고 오히려. 그치? 자, 4번은 그래서 틀렸어요. 보기, 일단 본문 이것과 별 관련이 없다. 자, 5번. 자, 얼음들을 정육면체 한 덩어리로 만들어 보관한다. 이거죠. 이거. 왜? 정육면체 한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닿는 면적이 줄어든다고. 또, 이 얼음들을 정육면체 한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 이건 부피가 커져. 그치? 그럼 면적이 더 줄어들고 부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얼음을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답이 5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 윗글 바탕으로 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여기서 면적과 부피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답이 될 수 있는 것에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5번, 4번에서 틀린 사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30번 문제. 자, 윗글 참고해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보기의 그림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쌤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cm. 2cm인 오른조각. 이게 기역이네. 자, 그 다음에 옆에 니은.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6cm. 6cm인 얼음. 니은. 자, 한 변의 길이가 2cm, 6cm. 이걸 어디로 볼 거냐면은 육문단에 아까 쌤이 중요한 문장이라고 얘기한 거였죠, 그죠? 길이가 L배 커지면 그 다음에 면적은 L제곱, 부피는 L 세제곱만큼 비례하여 커진다. 요거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 위에도 물론 적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적어보죠. 한 변의 길이 자 2cm. 하나는 6cm에 자, 그러면 길이가 몇 배가 된 거야? 이 길이가 3배가 된 거죠. 3배. 그지? 자, 그러면 길이가 3배가 됐다는 건 이 3,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본문에 L이 되는 거지, L. L은 3이야. 그죠? 자, 그럼 이번엔 면적. 자, 그럼 면적은 요거 면적 면이 2 곱하기 2, 4. 한쪽 면은 4야. 그치? 자, 그러면 4, 6면이니까 4, 6에 24. 그럼 면적은 24제곱센티미터. 24제곱센티미터. 그냥 단위는 안 적을게, 그냥. 24라고만 적을게요. 24.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면적이 몇 배겠니? L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L은 3. 3의 제곱이니까 3, 3은 9, 9배. 이거는 9배. 9배 하면은 이거 몇인가요? 이거 9배 하면 216. 그치? 자, 그러면 부피는? 자, 부피는 요거 2 곱하기 2, 4 곱하기 2. 그럼 부피는 얘는 몇입니까? 8이죠, 8. 8 세제곱센티미터 8. 근데 몇 배가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건 L의 세제곱이니까 몇 배가 돼야 돼? L의 세제곱이면 L은 3이야. 3이 세제곱이야. 3, 3은 9, 9, 3, 27. 27배지. 그지? 자, 부피는 몇이? 부피 216 세제곱센티미터. 요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1번부터 자, 1번 기역과 니은의 면적은 9배 차이 난다. 기역과 니은의 면적 요번에 이거 9배 맞네. 9배. 자, 그럼 기역과 니은의 부피 L은 3이니까 3의 세제곱 27배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기역을 6시간을 관찰하면 완전히 녹아 있을 것이다. 자, 기역 6시간 후의 관찰. 6시간까지 필요한가요? 6시간, 물론 6시간이면 완전히 녹겠지, 그치? 근데 대충 몇 시간 정도면 거의 완전히 녹을 것 같아, 이거. 기억은? 아까 그 3문단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얼음이 2시간 걸린다고 했지. 그치? 2시간. 자, 그러면 이 기역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이거는 4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웬만큼 녹겠지. 물론 6시간 정도가 되면 완전히 녹아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기역을 니은처럼 물에 띄운다면 완전히 녹는 시간은 8시간이다. 기역을 니은처럼 물에 띄운다면 8시간이 아니라 이 계산해보면 24시간이 나오죠. 24시간. 자, 그 다음에 5번 니은을 한 변이 3cm인 정육면체 얼음 8개로 쪼갠 뒤 물에 잠기게 할 때 완전히 녹는 시간은 약 6시간이다. 6시간. 그러네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쪼갠다면 이렇게 쪼갠다면 한 변의 길이가 몇이 되는 거니? 3cm가 되는 거지. 그지?
그 이 3문단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게 2시간 걸린다고 했단 말이야. 그죠? 한 변의 길이가 2cm인 거는 그럼 4시간 걸리겠고, 한 변의 길이가 3cm인 것은 6시간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마지막 31번 문제. 자, 윗글과 보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을 때, 자, 윗글에서 중요한 말은 뭐였죠? 접촉면 부피였지, 그지? 면적과 부피였어. 그 면적과 부피에 대한 언급.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은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죠, 그죠?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을 때는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선택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일단은 이건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코끼리는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가 쉬울 거다. 더 어렵겠죠, 그죠? 그만큼 방출해야 할 열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2번. 코끼리는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가 부족할 거다. 반대죠. 너무 많아서 문제지. 왜? 뭐가 크니까.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크니까. 많아서 문제야. 많아서. 열 에너지, 방출해야 할 열 에너지가 많아서 문제야. 그러니까 뭐까지 필요할 정도로, 귀 부채질까지 필요할 정도로 많아서 문제다. 자, 3번.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코끼리보다 귀의 면적이 더 커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열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귀도 클 거고 부채질하는 횟수도 아마 많을 거야. 자, 4번. 코끼리는 다른 육상 동물에 비해 열 에너지 방출에 필요한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자, 답이 4번이죠. 왜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코끼리는 면적이 크잖아. 강아지랑 코끼리를 비교해보자. 그럼 면적이 누가 더 커? 코끼리의 면적이 훨씬 크지. 근데 면적이 큰 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코끼리는 왜 면적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이게 왜 맞는 말이야? 자, 윗글에서 중요한 건 면적과 부피였지. 근데 이 둘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면적이 커지는 건 열에너지 방출에 유리한 건 맞아. 근데 면적이 커지는 그러한 비율보다 뭐가 커지는 비율이 더 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부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코끼리의 무게와 부피, 특히 부피를 생각해 봤을 때 코끼리는 면적은 크지만 부피를 생각해 봤을 때는 면적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거야? 충분하지 않으니까 귀로 부채질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답은 4번이야. 자, 5번. 평균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코끼리는 평균적인 코끼리보다 귀를 펄럭거리는 횟수가 적을 거다. 몸무게 많이 나가면은 열 에너지 방출이 좀 불리하지, 그지? 그럼 귀 부채질 더 많이 해야 되겠네. 그래서 31번의 답은 4번이었고, 32번 어휘 문제로 우리 처음에 풀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32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한 지문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거의 1시간 됐네. 자, 요거 칠판 지우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칠판 지우고 다음 질문으로. 자, 마지막 질문은 조금 빠르게 한번 끝내볼게요. 빠르게. 사회 지문이죠. 사회 지문. 첫 번째 지문 인문 지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과학, 세 번째 질문은 사회 지문인데 전체 글 설명 내용부터 한번 적어보자. 법의 기능과 종류의 특징. 자, 법의 기능과 종류 및 특징. 부제를 달아보자면 특히 이제 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슨 법이랑 무슨 법 중심으로? 민법과 그리고 형법. 민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이거는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1문단 법의 개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능 그리고 특징 한번 찾아보죠. 자, 법의 개념 어디? 1문단 세 번째 줄
여러 규칙 중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강제성을 가진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 법의 개념. 자,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라는 말이 나와있지, 그지? 그럼 자, 법은 어떤 기능을 한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네. 아까 얘기한 거죠. 다시 한번 적용해보죠. 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대, 세 가지. 그러면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 쓸 수도 있지. 여기서는 무슨 말 쓰고 있니? 여기서는 먼저, 다음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란 말 쓰고 있지.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 거겠니? 먼저 다음에 나오는 말.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이거 중요하지. 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중요하겠지. 그치? 뭐죠?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자, 그래서 법의 개념, 기능, 그 다음에 특징. 하나, 둘, 셋. 적진 않을게요. 요게 1문단의 내용이지. 그치? 자, 이 문단도 중심 내용부터 적어보죠. 자, 이 문단 민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자, 민법의 개념과 중요 원칙. 민법의 개념과 중요 원칙. 자,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민법의 개념은 이보다 첫 번째 줄에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법률로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민법의 개념. 자, 중요 원칙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미리 예고는 안 해줬는데 이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중요 원칙 중 하나는 이란 말이 나와 있지? 하나는. 그럼 이 말이 나왔다는 건 뭐야?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하나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이 중요한 거네. 첫 번째,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이거 두 가지가 있어. 중요 원칙은 첫 번째,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책임을 진다. 이게 두 번째 원칙. 자, 이제 부수적으로 이 두 번째 원칙, 이 원칙과 첫 번째,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이 원칙들은 원래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어떤 민법의 원칙이긴 한데 이게 나중 가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 그래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이 원칙의 제한이 조금 생겼다. 그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되 조건이 붙었죠? 어떤 조건? 뭐에 적합해야 돼? 자, 무엇에 적합해야 되느냐?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돼야 한다라는 말이 추가로 붙었죠. 그러니까 이 문하는 경우는 민법의 개념, 중요 원칙 두 가지. 근데 그 중요 원칙이 근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중요 원칙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중요 원칙 약간 바뀐 게 있다. 여기 이 문단의 내용, 그죠? 자, 3문단 이번에는 민법이 아니라 3문단은 형법이죠. 자, 형법의 개념과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 원칙이네요. 자, 형법의 개념과 중요 원칙. 자, 형법의 개념 어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들이다. 이거 형법의 개념. 자, 그리고 이 형법의 기본 원칙 뭐죠?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죠. 죄형 법정주의. 이게 뭐래?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나와있지, 그죠? 자,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애를 형법을 적용해서 벌 줄 때 그것과 관련된 법률이 이미 마련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얘한테 벌 줄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에 대한 법률 자체가 없어. 그럼 법률이 없으면 얘한테 벌 줄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알겠죠?
그 해당하는 법률이 있어야 걔한테 그걸 적용해서 얘 벌 줄 수 있다 하는 게 죄형 오정주의. 자, 이게 3문단의 내용. 자, 4문단. 형법을 위반한 범죄 발생 시의 처리 과정. 형법을 위반한 범죄의 처리. 그것의 과정이 나와 있죠. 자, 요 4문단 내용은 어차피 몇 번 문제에서 물어볼 문제입니까? 이거 몇 번 문제? 40번 문제. 자, 요거는 40번 문제. 40번 문제에서 언급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5문단 넘어가서 5문단 좀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5문단은 요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위법 행동을 한 게 동물이라면 동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는 어떠하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물은 뭐가 없어? 동물은 그냥 물건이야, 물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 다 물건이란 말이야. 자, 물건은 권리가 없어. 동물은 권리가 없다. 근데 권리가 없다는 건 동시에 뭐도 없다는 거야? 의무와 책임도 없다는 거야. 즉, 동물로 인하여 뭔가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 그 동물은 죄가 없는 거야. 물건이니까. 다만 그 손해 입은 사람은 누구한테 이 민법에 따라서 배상받을 수 있어요. 그 동물의 점유자, 그 동물 키우는 사람, 주인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5문단 내용이 이렇다. 자, 관련된 문제가 37번부터 38, 39, 40, 41번까지 다 5문제인데 혹시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37번 문제는 모든 선택지의 근거가 몇 문단에 나와 있니? 1문단에 나와 있죠. 그지? 자, 1문단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37번 문제야. 그럼 2문단 읽어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는 38번 문제죠. 자, 이거 3문단 39번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40번 문제죠. 그죠? 자, 마지막 이거는 41번 문제지. 그지? 자, 꼭 그런 건 아닌데 문제를 이렇게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부분 보고 특히 좀 풀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중간 부분을 주로 봐야 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꼭 그런 건 아니야. 자, 1번 문제. 1번이 아니라 37번 문제. 자,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자, 37번에 일단 답만 보죠. 자, 답은 5번. 목적이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다면 강제성이 발휘될 수 있다. 아니죠? 1문단 몇 번째? 1문단 5번째 줄. 1문단 5번째 줄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면 강제성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 37번에 답은 5번이고 자, 38번은 이 기업 민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답만 볼게요. 자, 3번 답은 3번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니죠. 자, 의도적으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 뭐죠? 2분단에서 고의지 고의. 그렇지? 고의, 의도적으로 똑같은 말이야. 근데 고의, 의도적으로 한 행위 말고 무엇도 포함돼야 돼. 고의 말고 무슨 말이 나와 있죠? 과실, 실수. 고의뿐만이 아니라 이 과실로 인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38번에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39번 요거 죄형법정주의 이거 그 법이 있어야만 그 법을 근거로 얘를 처벌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법이 없어. 그럼 처벌이 없는 거야. 자, 가장 관련 있는 말은 답은 4번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3문단의 중심 내용이 돼 있고, 자, 40번 문제 넘어가죠. A에 들어갈 말은 뭐니? 자, 뭔가 이제 그 범죄 행위 발생했을 때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A에 들어갈 말은 고소죠, 고소.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지. 또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고. 자, 고소, 고발, 인지가 됐으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인지했으면 자, 무엇을 진행할 수 있다? 수사. 자,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을 체포하죠, 체포.
그지?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체포영장을 뭔가 발부받아서 이 사람을 구속수사할 건지 아니면 불구속수사할 건지를 결정하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막 범죄자가 영장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영장이 없으면 체포 구속이 안 되나 봐. 구속이 안 돼.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이제 그 체포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얘를 구속하지 않으면 얘가 도망갈 가능성이 커. 그러면 어떻게든 영장을 발부받아서 얘를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만약에 현행범이다. 범죄 현장에서 바로 걔를 잡았다. 그럼 체포했다. 그러면 일단은 체포하고 구속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영장은 필요하죠. 그죠? 몇 시간 내에 이 신청해야 돼? 48시간이죠. 48시간 내에 신청하고 그 체포영장을 이제 달라라고 이제 부탁받은 검사 쪽에서는 또 이제 몇 시간 내에 이거를 뭐 처리해줘야 돼. 그걸 줄지 않지. 영장을 줄지 안 줄지. 역시 48시간이지. 그죠? 그러면 이거 최장 시간으로 봤을 때는 48 더하기 48이니까 96시간이 필요하겠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 불구속 체포영장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뭐 불기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소할 수 있는데 기소하고 불기소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의 판단이죠. 검사가 딱 봤을 때 무슨 말 나와 있죠? 뭐에 따라서 불기소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나이, 환경, 동기 이런 걸 감안해서 불기소할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자 기소했다. 그럼 뭐 해야 돼? 재판해야 돼. 재판했으면 이제 형 집행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자, 일단 1번 선지부터. 자, 1번 A는 범죄 피해자와 연관 있는 제3자가 아니죠. 자, A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야. 자, 제3자가 하는 건 고소가 아니라 뭐죠? 고발이죠, 고발. 그지? 자, 2번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A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비롯한 이런 죄들은 고소가 없어도 고발이 있거나 인지가 있으면 수사 진행할 수 있다. 몇 문단에? 4문단 수사를 4문단 두 번째 줄에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근데 이거랑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다섯 번째 줄에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은 수사를 진행하다 치더라도 누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해? 피해자가 그냥 봐줄 겁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안 한다고. 수사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다. 수사 자체는 할 수가 있는 거야. 뭐가 있으면? 고소, 고발, 인지가 있으면. 알겠지?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틀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3번에서 얼핏 읽어보면 맞는 말 같거든. 자,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B 하였을 경우, 자, 얘는 바로 체포할 수 있지, 그죠? 현행범이란 말이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뭐 해야 돼? 신청해야 돼. 그지? 그리고 또 신청을 받은 쪽에서는, 검사 쪽, 이 신청 받은 쪽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또 48시간 내에 결정해줘야 돼. 그지? 그래서 아까 최장 시간이 96시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을 맞는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돼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 신청부터 해야 돼. 신청부터. 그지? 자, 발부가 아니라 신청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자, 4번에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C를 한다. 아니죠? 검사가 나이 아니면 뭐 환경, 동기 이런 걸 고려해서 검사가 판단하여 불기소할 수도 있다. 자, 5번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죠? 법원이죠, 법원. 물론 여러분 생각에 판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 판사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법원이라고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법원이라고 할게.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원이야. 근데 C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 뭐죠? C,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검사지. 그러면 주체가 같아 다르죠? 앞에 거는 주체가 법원이고 뒤에 거는 주체가 검사야. 검사의 40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1번 보기에 보면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은 물건이죠.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없다는 건 책임도 의무도 없다는 거야. 자, 형법 제257조 상해나 존속상해에 관련된 법 조항이 나와 있죠. 자, 보기를 읽어볼 건 아닙니다. 자, 1번
자, 민법 제759조 1에 따르면 B는 동물과 같이 물건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 5문단에 나와있죠. 그죠? 법적 책임이 없어. 물건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건 책임도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지? 자, 2번 민법 제759조 1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B의 점유된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역시 5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개가 누구를 물었으면, 동물이 누군가를 물었으면, 개는 책임이 없지만 그 점유자한테, 주인한테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형법 제257조 1에 따르면 A는 사람의 시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으로 형법에 따른 책임져야 한다. 자, A는 사람이죠. 그죠? 사고로 막 팔다리가 로봇같이 생겼나봐. 읽어보면은 사고로 로봇과 굉장히 닮았지만 직장생활하고 중요한 말 세금을 낸대. 그럼 세금을 낸다는 거는 뭘 다하고 있다는 말이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말은 의무 책임도 있다는 거고 권리도 있다는 거네. 그치? 아무튼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것. 사람이란 거야. 사람. 자, 4번 형법 제257조 1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야, 이미 틀렸어 이거를. 이거 이미 틀렸어. 왜? 왜 형법을 유추해서 적용해? 형법은 민법과 달리 뭔가 다른 상황에 유추해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관련 근거는 몇 문단에? 관련 근거는 3문단 마지막 문장이죠.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또한 민법과 달리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제 딱 그 해당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다른 상황, 다른 법 이거 유추해서 적용하고 그러면 못하는 거야. 형법은. 민법은 가능하지만. 자, 그래서 4번 선지는 형법을 다른 것에 유추 적용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5번 형법 제257조 향후 B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B를 처벌할 수 없죠. 죄형 법정주의 3문단에 나와 있죠. 범죄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그 법이 나중에 생겨도 야 이제 이런 법 생겼으니까 전에 네 잘못한 거 이거 이제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좀 어려운 말로 그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소급이란 말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소리 알겠죠? 그래서 소급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41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자, 시간 좀 길어졌어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거 비문학 지문 3개 풀어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방송 보고 이 동영상 강의 보고 그냥 다시 개별적으로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